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이승우님의 무슨 일이든 아무 일도입니다. 이 작품은 구성원 중 한 명을 십자가로 여기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들 상규와 그런 아들을 방치한 채 가장으로서 아무런 의무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아버지, 가족에게 무관심한 어머니, 상규를 돌보는 누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든 아무 일도. 이승우. 상규는 집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의 누이였다. 그녀가 밥상을 치우러 들어갔을 때 그는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가슴과 배를 장판에 붙이고 양팔을 활짝 펴고 한쪽 다리를 상 밑에 집어넣은 기이한 모습이었다. 검은 콩으로 만든 두부와 고등어 조림과 시금치를 넣고 끓인 된장국에는 수저를 댄 흔적이 없었다. 방 안 공기에는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다. 너 또 밥을... 누나는 밥상에 손도 대지 않은 동생을 나무라려다가 방바닥에 희한한 자세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는 문득 정수리에 찬물 한 줄기가 부어진 것 같은 서늘한 느낌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만져보았다. 그러나 물론 물기 같은 건 만져지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꼭 찬물 한 줄기가 정수리에 부어졌다는 느낌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정강이를 때린 것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찬물이든 돌멩이든 그리고 정수리든 정강이든 무엇인가가 그녀를 움찔하게 만든 건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런 느낌이 어디서 비롯하는지 가늠해 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 전에 자기가 본 것을 다시 보기 위해 아니면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새로 보기 위해 방안을 휘둘러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밥상과 그 밑으로 한쪽 다리를 집어넣은 채 엎드려 있는 동생의 모습만 보였다. 두꺼운 커튼이 쳐진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얼굴 한쪽을 바닥에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돌연 그 낯선 느낌의 발원지를 밝혀내고 싶은 의욕에 사로잡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규의 얼굴 표정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 판단이 그녀로 하여금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몇 걸음 딛게 만들었다. 눈은 감고 미간은 찌푸리고 있었다. 감긴 그의 눈은 움직임이 없는 육체와 상응하여 언뜻 죽은 몸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상규에게서 죽은 몸의 이미지를 떠올린 건 처음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것이 그녀에게 찬물이나 돌멩이로 충격을 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녀는 추측했다. 언뜻 그의 눈썹 부위가 꿈틀거리는 듯했다. 잔뜩 찌푸린 미간의 주름은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내부의 고뇌를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일그러진 눈썹 부위와 찌푸린 미간이 팔을 벌린 채 엎드린 자세와 맞물려 생각 밖의 영상을 불러냈다. 그것은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입을 벌리고 짧게 탄성을 질렀다. 아버지는 간혹 저놈은 내 십자가다 라고 하며 혀를 차거나 고개를 흔들었다. 때로는 우리 가족이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 말을 할 때면 아버지는 정말로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파른 언덕길이라도 올라가는 것처럼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그녀는 물론 어머니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아버지의 의견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아버지에게든 가족에게든 십자가는 상규에 대한 익숙한 상징물이었다. 그렇지만 그 상징 속에서 그는 누군가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십자가였지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고통을 제공하는 자였지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누군가가 고통당한다는 가정은 자연스러웠지만 그가 누군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가정은 부자연스러웠다. 그것이었던가. 그 부자연스러움이 찬물 한 줄기가 되어 정수리에 떨어지고
돌멩이가 되어 정강이를 때렸던가. 그녀는 수치심과도 같은 당혹감을 느꼈다. 당혹감이 수치심을 동반한 것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서 동생이 손도 대지 않는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한쪽 발이 문 밖으로 나가고 다른 쪽 발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허공에 들려진 순간 마치 그녀의 발을 붙잡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그가 말했다. 집이 흔들려. 알아. 집이 흔들리고 있어. 얼굴을 방바닥에 붙이고 발음을 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웅웅거렸다. 고개를 돌려 소리나는 곳을 쳐다보긴 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붙들리지 않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묻지도 않았다. 왜 그런지 그녀는 그 방을 서둘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상규는 밥을 굶었다. 밥상 근처에 다가오지도 않았다. 음식들은 상위 위에서 차려진 채로 식고 그대로 버려졌다. 혹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메뉴를 바꿔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음식이 맛이 없거나 입맛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듯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하기야 말할 기회를 얻기가 어렵기도 했다. 술에 젖어 새벽에 기가한 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야채즙을 한 잔 마시고 사우나를 하러 갔다. 하루를 사우나탕에서 시작하고 술집에서 마감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상이었다. 사우나 회원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회원권 가운데 하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설악산의 한 콘도에 가서 사흘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미용사협회의 정기 세미나가 그곳에서 열렸다. 미용사협회 회장인 어머니는 세미나의 장소와 경비를 기꺼이 제공했다. 무슨 세미나인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회장이 된 후 그 미용사협회는 그런 행사를 자주 가졌다. 어머니가 회장이 되기 전에 그런 종류의 행사가 얼마나 자주 열렸는지 모르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순 없는 노릇이다. 둘째 날 밤에 전화를 걸어온 어머니는 별일 없냐고 물었다. 별일 없다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하고 물었다. 정말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는 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을 바꾼 데서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집 잘 봐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만일 어머니가 동생에 대해 물었다면 그것이 설령 형식적인 질문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도 어쩌면 그녀는 동생이 한 말과 그 방에서 받은 이상한 기분에 대해 한마디쯤 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바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상규가 밥을 굶지 않았다면, 아니 집이 흔들린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면 그녀 역시 동생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기를 바랐다. 삶은 나른하고 진부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집안일을 끝내놓고 나면 컴퓨터를 켜고 앉아 같은 모양의 과일을 3개씩 맞춰 떨어뜨리는 아주 단순하고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오락을 2~3시간씩, 어떨 때는 저녁 준비할 때까지 하곤 했는데 종종 프루트 다이어트라는 이름의 그 게임이 자신의 삶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상규의 밥을 챙겨주는 것이 그의 일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고 어머니도 대부분 그랬다. 그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상규와 그녀뿐이었다. 상규와 그녀만 집에 있기 때문이었다. 가끔 외출을 했다. 하지만 그것을 창의적인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동생 밥 챙겨주는 일을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 일을 포함해서 또는 그 일 때문에 더욱 그녀의 삶은 프루트 다이어트와 다름없는 것이었다. 프루트 다이어트는 진부하고 지루하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 진부함과 지루함에 익숙해졌다. 진부함과 지루함이야말로 삶의 속성, 진부함은 편안하고 지루함은 안정감을 준다. 프루트 다이어트는 그녀에게 삶을 가르쳤다. 그런 점에서 상규가 밥을 굶고 하루 종일 이상한 자세로 엎드려 있고 알아먹기 힘든 말을 하는 것은
그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그것으로 동생은 그녀의 진부함의 평화, 지루함의 안정을 공격했다. 그녀는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물었다. 상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떨어진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진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하기야, 상규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방바닥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기운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밥을 챙겨 먹지 않아도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상규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 말을 되풀이했다. 집이 흔들려. 집이 흔들린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녀는 묻고 대답했다. 집이 흔들린다니 그럴 리 없다. 벽에 걸린 쓰개, 선반 위의 도자기들, 찬장 속의 유리잔들, 천장에 달린 전등들, 액자들, 화분들, 책들, 모두 미동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상규는 집이 흔들린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렇게 말할 때 그의 얼굴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고통의 내용은 알 길이 없었지만 그가 몹시 아파한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마주대하고 있기가 거북했다. 그녀의 의식 안쪽에 몸을 숨기고 있던 정수리의 찬물과 정강이의 돌멩이가 쭈뼛거렸다. 그래서 그녀의 추궁과 충고는 어느 순간 일관성을 잃고 흔들렸다. 머릿속이 누렇게 바래는 것 같은 느낌은 아주 고약했다. 그런 느낌이 찾아오면 대개의 경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일단 상황을 얼버무리는 쪽으로 후퇴해버렸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상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상규가 나흘째 밥을 굶은 날 밤이었다. 그녀는 상규가 이상해요 하고 말을 꺼냈다. 클렌징 크림으로 화장을 지우면서 어머니는 그 애가 이상하지 않은 적 있냐 하고 받았다. 그게 아니라 좀 달라요. 그녀는 그가 나흘째 밥을 먹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렸다. 어머니는 번들거리는 얼굴을 지운 화장지를 휴지통에 던져놓고 욕실로 들어갔다. 하루 종일 방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지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에 묻혀버렸다. 욕실에서 나와 화장대에 앉은 어머니에게 그녀는 다시 상규가 요즘 통 밥을 먹지 않는다고 일렀다. 입맛이 없는가 보지. 요새가 그럴 때다. 신선한 봄나물을 좀 해주려무나. 어머니는 얼굴에 마사지 크림을 바르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소용없어요. 아예 숟가락도 들지 않는다니까요. 벌써 나흘째 그래요. 왜 그런다니? 애가 원래 먹는 것에 욕심이 없긴 하지. 금식 기도를 하는 모양인가?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해라. 아이고 피곤해. 나 잔다. 아버지 들어오면 문 열어주고 나는 지금부터 푹 자야 하니까 깨우지 말라고 해라.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버렸다. 불 좀 꺼주라. 그녀는 불을 끄고 어머니 침실을 나왔다. 금식 기도를 하는 모양이라는 어머니의 추측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기도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상규가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긴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운동장에서 단체로 기합을 받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후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 상규를 나사로 갱생원으로 데리고 간 사람은 어머니였다. 병원에서의 치료가 더딘 까닭이기도 했고 몇몇 주변 사람의 권고가 집요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 주변 사람 가운데 어머니의 사촌 언니가 나사로 갱생원의 원정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사정을 들은 갱생원의 원장은 두말하지 말고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했다. 육체에 생긴 질환도 그렇지만 특히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분의 신념이었다. 아버지는 내키지 않아 했다기보다 관심 없어 안쪽에 가까웠다. 어머니 뜻대로 하라는 식의 의중을 보였는데 어쩌면 그것은 결혼한 지 3년 반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아내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표현하는
아버지 나름의 방식이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첫 번째 아내가 위암으로 숨진 지 1년 만에 10살 연하의 미용사와 결혼식을 올렸다. 변두리 동네 골목에서 보조 미용사 2명을 데리고 미장원을 운영하던 미용사는 결혼하자마자 시내 한복판에 100평짜리 건물을 빌리고 자기 이름을 앞에 내세워 유네토탈 헤어샵을 냈다. 직원만 20명이 넘었다. 손톱 관리는 물론 전신 마사지까지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졌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오래지 않아 아버지 소유의 빌딩들마다에 유네 토탈 헤어샵이 들어섰다. 아버지는 워낙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새로 아내를 들인 후에는 더욱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 꼭 바빠서 그런 건 아닌 듯 했다. 어떤 점에서 아버지는 전처와는 달리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젊은 아내를 마음에 들어 했다. 상규를 갱생원에 집어넣을 때도 그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상규의 상태를 얕봤거나 나사로 갱생원이라는 곳을 얕봤을 수 있었다. 졸업을 9개월 남기고 학교를 떠난 상규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 자신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기도 했거니와 돌아가라고 독려한 사람 또한 없었다. 학급 평균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한낮에 운동장을 여러 바퀴 돌린 담임교사가 징계를 받았다거나 학교를 떠났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유능한 교사로 소문이 나 있었고 그런 평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도 달라지지 않았다. 한번 집으로 찾아오긴 했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상규는 갱생원에 들어가 있었다. 아버지 역시 여러 주째 지방에 머물러 있어서 담임교사를 만나지 못했다. 그를 만난 사람은 어머니였는데 그녀는 엉뚱하게도 유네토탈 헤어샵의 명함과 30% 할인권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마치 사업상 만나는 사람처럼 그 교사를 대했다. 교사는 다소 어리둥절해하면서 그러나 학부형의 뜻밖의 너그러움에 안도하며 돌아갔다. 상규는 나사로 갱생원에 오래 있었다. 오래 있었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그는 자주 금식을 했고 해야 했고 안수를 받았고 받아야 했고 새벽 기도를 했고 해야 했다. 처음에 그는 금식을 거부했고 안수를 거부했고 기도를 거부했고 나사로 갱생원을 거부했다. 그의 거부의 표현은 괴성과 몸부림이었다. 그가 개성을 지르고 몸부림치면 나사로 갱생원은 그를 격리하고 약물을 주입했다. 갱생원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깊은 산속에 있었다. 오래지 않아 상규는 자기의 뜻이 수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기에게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다음에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는 식물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편을 택했다. 그는 시키는 대로 안수를 받고 금식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다. 때로 그는 진실한 신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정말로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얻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의 사촌 언니인 나사로 갱생원의 원장은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규의 누나인 그녀의 눈에 호전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얌전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약물과 통제가 거둔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상규가 갱생원에 들어간 이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물론 2분 다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끔씩 상규를 만나러 간 사람은 그녀였다. 그녀는 속옷과 간식거리를 사고 반찬을 만들어서 동생을 찾아갔다. 그때마다 원장은 자기들이 잘 돌보고 있으니까 찾아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보기에 그들은 잘 돌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동생에게서 호전의 기미 대신 무기력과 불안, 그리고 공포를 읽었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동생의 흐리멍텅한 눈빛은 그녀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게 했다. 무언가를 하소연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도 의사표현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보이기를 두려워하는 동생의 모습은 갱생원에 의해 길들여진 한 마리 짐승 같았다. 한번 가보세요, 아버지. 어느 날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당신의 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아버지도 상규를 그곳에 그냥 두지는 않을 거라고 호소했다. 아버지는 그놈은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담배 피우다가 체육 선생에게 걸린 고등학교 1학년 아들 때문에 학교에 불려간 일을 수치스럽게 기억했다. 아들은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를 했고 아버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으며 만일 아들이 다시 담배를 피우면 학교 측이 제시하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미용사 어머니가 새로 집에 들어오지는 않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버지는 방치한 아들에 대한 반성 대신 자기를 욕보인 아들에 대한 우라만을 내세웠다. 그때 그 말을 했다. 저놈은 나와 우리 집의 수치다. 저런 놈이 어떻게 내 아들인지 모르겠다.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해서 뭐 하려고요. 그때 일은 잊으세요. 지금 상규는 정상이 아니에요. 상규는 갱생원에 있어요. 그곳은 그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상규는 환자예요. 걔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아버지가 한번 가보셔야 해요. 신문을 소리나게 넘기던 아버지는 딸의 예상치 못한 집요함에 약간 짜증스러워하며 알았다고 대답했다. 알았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 일을 맡겼다. 시간을 내기가 아버지만큼 어려웠던 어머니는 나사로 갱생원에 전화를 걸어 이쪽의 기류를 전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당부했다. 어머니의 전화는 엉뚱한 효과를 발휘했다. 그때까지 자유롭게 허용되는 면회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자주 헛걸음을 쳤다. 가지고 간 속옷과 간식거리와 반찬들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상규는 점점 사람의 모습을 잃어갔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를 면회하고 돌아오면서 그녀는 그의 몸 안에서 영혼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조금만 더 빠져나가면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만지기만 해도 바스락거릴 것 같았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정하고 애원한 끝에 상규를 나사로 갱생원에서 빼내는 데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상규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녀가 온전히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약속을 어머니는 몇 번이나 확인하고 다짐받았다. 입사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그녀에게 어머니는 취직을 포기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물음은 결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감추고 있었다. 심지어 결혼하게 되면 동생까지 데리고 집을 나가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는지도 몰랐다. 어쨌든 내가 알아서 돌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녀의 신경질적인 응수를 받고 자기가 좀 철면피라고 생각했는지 어머니는 그건 알지만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 어쩌고 하며 말꼬리를 감췄다. 그렇게 하여 겨우 상규를 나사로 갱생원에서 빼올 수 있었다. 그녀가 상규를 맡은 사연의 대략이 그러했다. 하여튼 그놈은 배가 부른가 보지. 배가 부르니까 안 처먹으려고 그러지. 배고파 봐라. 쥐가 안 처먹나. 내버려둬라. 아버지는 언성부터 높였다. 그녀는 벌써 말 꺼낸 걸 후회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러 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원주에 2달 정도 머물 거라고 말한 것이 지난주였다. 앞으로 한동안 아버지 얼굴 보기가 어려울 것이었다. 자주 있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여기저기 다니며 건물을 지어 팔았다. 주로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상가도 있었다. 전국 어디든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다. 어떨 때는 서너 군데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다. 전라도와 경기도와 충청도를 하루 간격으로 오가며 인부들을 독려하고 작업 과정을 지휘하는 일이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알린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길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반응은 어머니와는 다를 거라는 예감도 막연히 들었다. 그렇긴 하지만 상규가 나사로 갱생원에 도로 데려다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에게 쉽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 그녀는 자기가 잘못 들었는가 싶었다. 그도 그럴 것이 상규의 입에서 갱생원에 들어가겠다는 말이 나오리라고 상상할 수는 없었다. 무슨 소리니 그게? 하고 따져 물었지만 상규는 다른 말을 할 때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나사로 갱생원에 데려다줘. 나사로 갱생원에 데려다줘. 이번에는 왜냐고 물었다. 갑자기 왜 갱생원이야? 왜 그곳을 가려고 하는데? 상규에게는 이유가 없었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밝히지는 않았다. 그저 데려다 달라는 말뿐이었다. 그리고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집이 흔들린다는 말을 또 여러 차례 반복했다. 말을 하면서 떼를 쓰듯 바닥을 기고 발 뒤꿈치로 쿵쿵 소리를 냈다. 그 두 문장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여해서 들으면 집이 흔들리니까 나사로 갱생원에 가야겠다는 말로 들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 문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었다. 집이 흔들리는 것과 갱생원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아버지는 몹시 바쁜 모양이었다. 별거 아닌 일에 길게 시간 끌지 말라는 의중이 말투에서 전해져 왔다. 그렇지만 기왕 시작한 이야기를 중간에서 거둬들일 수는 없었다. 제가 어떻게든 먹게 해보겠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상규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녀는 되도록 빠르게 말을 옮겼다. 무슨 말이냐? 나 바쁘다.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전화를 끊어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어머니가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하고 물었다. 아버지는 들은 거 없다고 대답했다. 그녀 역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자 금식 기도를 하는 모양이라고 반응한 사람이 아닌가. 미친놈,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해라. 이 세상의 집이 다 흔들린다고 해도 우리 집은 끄떡없다. 우리 집은 내가 직접 지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집 짓는 사람 아니냐? 내가 살 집을 오죽 튼튼하게 지었겠냐? 그런 정신 나간 놈이 하는 말을 뭐 들을 게 있다고. 집이 흔들린다는 상규의 말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웃고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20년 동안 집을 지어온 사람의 자부심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것도 같았다. 다른 건 몰라도 집에 대해서는 내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아는 체 하지 말라는 호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튼튼하다는 다리도 무너지고 백화점도 무너지잖아요 하고 반문하려다 그만두었다. 공연한 대들기에 불과하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백화점이 무너지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혀를 끌끌 차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날 아버지는 부실공사의 폐해에 대해 일장연설을 했었다. 건물의 생명은 견고함이다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디자인은 그 다음이다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돈을 좀 아끼려고 나쁜 자재를 쓰고 공기를 무리하게 앞당기려고 서둘러서 엉성하게 작업을 하는 것은 살인 행위의 다름 아니다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안에서 먹고 일하고 자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오래전의 일이었다. 그처럼 자기가 지은 건물에 대한 아버지의 자부심은 남다른 데가 있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살 집은 오죽 공들여서 잘 지었겠는가. 아버지에게 이 일을 제기하기가 힘들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동생으로부터 무시하기 힘든 어떤 낌새를 느끼고 있던 터였다. 아버지의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정수리에 부어진 찬물이나 정강이를 때린 돌멩이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이 무너져도 우리 집은 끄떡없을 거라고 해라. 뭐 좀 좋아지는 구석이 있어야 할 텐데 이거야 원. 저렇게 집에 계속 둬도 괜찮은 거냐? 네가 고생한다만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에게 상규가 나사로 갱생원에 데려달라고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왜인지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모르겠다. 어머니와 상의해봐라.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다. 예상대로 아버지는 어머니와 상의하라고 떠넘겼다. 그러나 어머니는 상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미 표명한 상태였다. 아버지는 정말로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귀찮기 때문이라는 가정이 가능했다. 아버지는 상규에 대해 골치 아프다고 말했다. 정말로 그런지는 의심스러웠다. 말만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컸다. 골치가 아프다면 다른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다. 귀찮다면 모를까 골치가 아프다는 건 정황에 맞지 않았다. 어쩌면 상규만 아니라 그녀까지도 귀찮아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녀는 자기가 왜 아버지에게 나사로 갱생원에 데려다 달라는 상규의 말을 전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걸 감안하면 그건 확실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었다. 일단 그 말을 했다가는 당장이라도 상규를 갱생원에 집어넣을까봐 겁나서 그랬을 수 있었다. 그녀에게 나사로 갱생원은 끔찍한 곳이었다. 상규에게 그곳이 다른 곳일 리 없었다. 그곳에서 상규는 영혼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되어갔다. 그러니까 나사로 갱생원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상규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동기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왜 그렇게 살아?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하는 목소리가 불쑥 어디선가 떠올랐다. 그 목소리를 상규가 듣지 못했다고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만일 상규가 그걸 들었다면 그 남자는 갑자기 나타났다. 19살 무렵에 한 1년쯤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가 친구 찾기 사이트에서 사는 데를 알아냈다며 연락을 해온 것이 1년 전이었다. 전화 속에서 남자는 그동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어쩐 일인지 최근 들어 부쩍 그녀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까지 자기가 만났던 어떤 여자도 그녀만큼 마음속에 당기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았다고. 괜찮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제법 진지하게 제안을 해왔다. 그녀는 좀 황당했다. 헤어진 후 그 남자를 그리워해 본 적이 없었거니와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느냐는 투의 낯간지러운 제안이 너무 생소해서 하마터면 큰 소리로 웃을 뻔했다. 사실 남자의 의도가 의심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남자는 끈질긴 구애와 한결같은 태도로 그녀의 의심을 지워내고 자신의 진실을 이해시키는 데 성공했다.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인 그는 자주 그녀를 찾아왔다. 대개는 집 근처의 찻집에서 그를 만났다. 가끔은 찻집 근처의 모텔에 들어가 서로의 몸을 교환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결혼을 요구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럴 때 남자는 그녀의 가슴을 만지작거리거나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왜 그렇게 살아?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결단을 해버려. 지금 살고 있는 건 너의 삶이 아니야. 자신의 삶을 살라고. 어려울 거 하나 없어. 그냥 나에게 오기만 하면 돼. 때때로 그녀 역시 집을 떠나 그에게 가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집이 숨을 막히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예컨대 프루트 다이어트 게임조차 흥이 안 나고 시들해지는 순간에 그런 유혹에 직면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남자의 제안대로 결혼을 하는 것이 그녀를 숨막히게 하고 한없이 깊은 나락으로 몰아넣는 집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집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은 그녀의 심리 상태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런 순간에 그녀는 힘들게 고개를 저으며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십자가를 긍정하곤 했다. 상규는 아버지에게 십자가였지만 그와 동시에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더욱 십자가였다. 왜 그렇게 사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내 몫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대답만큼 확실한 것은 없었다. 그 대답은 질문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낼 만큼 충분히 무겁고 결정적이고 또 운명적이었다. 그것이 왜 너의 십자가냐고 묻는 사람은 그 대답의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어리석거나 용감하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몰라도 용감한 사람에게는 그럴 사정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그녀의 남자가 그랬다. 그녀는 십자가는 자원에서 맞는다기보다 떠맡겨진다는 편에 가깝고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숙명인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남자를 이해시킨다기보다 자기를 설득시키려고 했다. 물론 그는 이해하지 않았다.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의 토탈 헤어샵으로 찾아가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2달 전의 일이었다. 윤의 토탈 헤어샵의 원장은 무슨 일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남자는 나중에 그때의 상황을 전하면서 마치 그런 말을 왜 자기에게 하느냐고 되묻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이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그의 추궁이 잦아졌고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구는 한층 집요해졌다. 남자를 집으로 들인 것은 실수였다. 집은 거의 항상 비어 있었다. 아니, 비어 있다고 할 수는 없었다. 상규는 언제나 집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는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했다. 무의식 속에서 상규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그 부분에서 이타심으로 위장한 자신의 허위의식의 누출을 보았고 그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대낮에 공연히 죄지은 표정을 하고 모텔을 찾아 들어가는 일의 난처함이 새삼스럽게 부담스러워져서 그랬을까. 여러 번의 남자의 요구에도 귓등으로 잘 흘려넘겼었는데 그날은 그러지를 못했다. 상규의 존재가 전혀 의식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남자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힐끔 상규의 방문을 쳐다본 것이 그 증거였다. 그러나 적어도 남자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마음의 요동도 없었고 자책감도 그리 심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흥분한 남자가 갑자기 거칠어져서 그녀의 옷을 벗겨내고 가슴을 움켜쥐었을 때 돌연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방바닥에 귀를 붙이고 누워 이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규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방 안의 공기 속에 살포된 불안한 기운이 그녀의 몸을 딱딱하게 굳게 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상규의 예민한 촉수들이 그녀의 방 안까지 뻗어들어와 듣고 보고 냄새 맡고 감지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몸을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상규의 눈과 귀와 촉수 앞에서 남자와 벗은 몸을 교환하는 짓은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물이라도 뒤집어 쓴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서 입술을 덮쳐오는 남자의 입술을 피하고 가슴을 움켜쥔 남자의 손을 뜯어냈다. 왜 그래? 남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대꾸하지 않고 그녀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옷을 주워들었다. 뭐야? 왜 그래?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남자가 다시 달려들어 그녀의 손에서 옷을 빼앗았다.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말하면서 마주 보이는 쪽 벽으로 눈을 돌렸다는 걸 그녀는 의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자책하는 듯한 눈길이 회색 줄무늬 벽지가 발라진 벽을 관통해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남자가 눈치챈 건 역시 그녀는 의식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 사느냐는 그 익숙한 충고가 남자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남자는 작정한 듯 소리를 질렀다. 이 집은 너를 가두고 있다. 너는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것이다. 너를 가두고 있는 벽을 부수고 밖으로 나가라. 그녀는 사정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제발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다.
그럴수록 남자는 더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에게 팔을 잡혀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남자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상규의 방을 쳐다보고 소리 지르기를 계속했다. 상규가 나사로 갱생원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그 일이 있고 난 후였다. 저녁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발 밥을 먹으라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위협인지 사정인지 모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귀퉁이에 웅크리고 있던 상규가 불쑥 나사로 갱생원 이야기를 꺼내섰다. 나를 나사로 갱생원에 보내줘. 나사로 갱생원에 가겠다는 상규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낮의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상규는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심한 자책감을 느꼈다. 그녀의 자책감이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한 진짜 이유라는 걸 그녀는 인정했다. 어린이 대공원의 코끼리들이 무리한 공영 강행에 반발하여 우리를 탈출한 날 오후에 그녀는 집 근처의 모텔에 남자와 함께 있었다. 공원을 빠져나온 코끼리들은 차들이 달리는 대로를 무심하게 걸었다. 어떤 코끼리는 누군가의 정원을 짓밟고 오토바이와 의자를 부쉈다. 어떤 코끼리는 도로 한복판에 서서 오랫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동생이 나사로 갱생원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말을 자신의 죄책감을 고백하는 형식을 통해 옮겼다. 깊은 죄책감을 드러내기 위해 그 말을 꺼냈다는 게 차라리 진실에 가까웠다. 그러나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반색을 하고 나섰다. 그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내가 데려다 줄 수 있어. 내키지 않으면 말이야. 그녀는 말을 통해 자신의 진실을 이해시키기가 너무 힘들게 여겨졌으므로 입을 닫고 눈도 감아버렸다. 남자의 투덜거림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녀의 무반응에 지친 남자는 가슴을 움켜쥐고 허벅지를 더듬고 몸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남자의 몸이 갑자기 이물스럽게 느껴졌으므로 모텔에 따라 들어온 것을 후회했다. 남자는 그녀의 몸속으로 거칠게 파고들었다. 이윽고 그녀의 몸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남자가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시간에 그녀는 홍곤한 피로를 느끼며 엷은 잠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어이없게도 그 짧고 엷은 잠속에서 그녀는 자기 방에 어항에 흔들리고 화분이 깨지고 유리창이 덜컹거리는 꿈을 꾸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같은 모양의 과일들을 맞춰 떨어뜨리는 게임에 열중해 있었는데 그녀의 몸을 받치고 있던 의자가 그의 몸을 뒤뚱거리게 했다. 그는 비틀거렸다. 아버지도 비틀거리고 어머니도 뒤뚱거렸다. 머리를 벽에 부딪고 무릎을 책상 모서리에 찧었다. 이를 어째 누구 입에선가 외마디 소리가 새어나왔다. 상규는 어디 있지? 그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서도 주변을 두리번거려 상규를 찾았다. 상규는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었다. 그의 사진은 바닥을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바닥이 그의 몸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장면이 바뀌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그녀는 상규의 등에 엎여 있었다. 그녀만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규의 견고한 몸 위에 들러붙었다. 집안의 모든 사물들이 그의 등 위에 얹혔다. 흔들리던 어항과 화분과 액자와 의자와 책상과 식탁과 옷장이 그의 몸을 눌렀다. 나중에는 그들의 집이 그 위에 얹혀졌다. 집이 둘러붙어 있는 땅과 땅에 담긴 물과 물에 붙은 하늘이 상규의 몸에 붙었다. 온 세상이 그의 등에 엎였다. 온 세상이 그를 짓눌렀다. 상규는 그 모든 것을 등에 짊어진 채 끙끙거렸다. 끙끙거리면서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갔다. 그녀가 눈을 뜬 것은 욕실에서 나온 남자가 다시 그녀의 몸을 더듬었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침대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고 텔레비전을 켰다.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 여기저기 채널을 바꿔가던 남자가 24시간 뉴스 방송을 하는 채널에서 멈췄다. 후쿠오카 북서쪽 약 25km 해역에서
발생한 진도 5.1의 지진이 조금 전 한반도 일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뉴스가 자막으로 나왔다. 심하게 흔들리는 아파트 내부의 영상이 자료 화면으로 소개되었다. 천장에 달린 전등이 춤을 추듯 떨었다. 찬장 속의 유리잔이 서로 부딪혀 깨졌다. 지진이 있었대. 남자는 침대 아래로 리모컨을 던져놓고 그녀의 몸에 자기 몸을 밀착시켰다. 정말로 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녀는 꿈에서 채 빠져나오지 못한 몽롱한 의식 상태에서 우물거렸다. 지진이야 늘 일어나지. 땅은 살아있으니까. 사람이 의식하든 않든 땅도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꿈틀거리는 거지. 아주 가끔 사람들이 그 움직임을 눈치채고 호들갑을 떠는 거지. 그게 지진이지. 뒤에서 그녀를 껴안는 남자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엉덩이 부근으로부터 묵직한 열기를 전달받았다. 지진이 일어나는 꿈을 꾸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지진이지 하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남자는 그녀의 몸 위로 뛰어올라 앞뒤로 흔들었다. 출렁거리는 침대의 리듬을 따라 그녀의 몸도 출렁거렸다. 그녀는 속이 울렁거리는 걸 느꼈다. 가야겠어.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남자가 몸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다. 비켜봐 하고 그녀는 팔을 뻗었다. 그 팔을 남자가 잡았다. 입술이 그녀의 입술 위에 덮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피했다. 그러나 남자의 입술은 집요하게 그녀의 입술을 쫓아왔다. 누르는 몸에 힘이 더해졌다. 남자는 힘이 셌다. 순간 그녀는 자신의 내부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걸 감지할 수 있었다. 소용돌이는 점점 커지고 또렷해졌다. 제발. 그녀는 사정을 하고 발버둥을 쳤다. 하지만 남자를 밀어낼 수가 없었다. 제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기도 했고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같기도 했다. 흥분한 남자는 난폭해졌다. 난폭해진 남자의 뜨거운 몸 아래서 그녀는 어렴풋이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용돌이의 실체를 감지했다고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몸 안쪽 깊은 곳에 진원을 가지고 있는 지진이었다. 그녀는 몸의 긴장을 풀고 팔을 벌리고 다리를 뻗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긴 목구멍을 거슬러 올라온 한마디의 문장을 힘들게 뱉어냈다. 집이 흔들려. 상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가 모텔에서 돌아왔을 때 상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땅 위에 집을 짓기 위해 바쁜 아버지는 언제나 이곳저곳 돌아다녔고 그래서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에 들어온다 해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우나탕으로 향했고 그래서 상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윤해 토탈 헤어샵의 원장이고 토탈 미용협회의 회장인 어머니는 5개나 되는 윤해 토탈 헤어샵을 순회하고 전국의 토탈 미용협회의 회원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골프까지 배우기 시작해서 더 시간을 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상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상규는 있을 때 없는 것과 같았던 것처럼 없을 때도 있는 것과 같았다. 세상은 불안한 채로 잘 굴러갔다. 무슨 일이나 일어나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도 했다. 어린이 대공원으로 돌아온 코끼리들은 조련을 받고 공연을 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갱생원에 갔다. 그렇지만 그녀가 그곳에서 상규를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한 그녀가 상규를 만나기 위해 갱생원에 갔다는 투의 단정이나 갔을 거라는 투의 짐작도 현재로서는 억측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그녀는 프루트 다이어트 게임에 조금 더 열중했고 가끔 집 근처 모텔에서 남자를 만나 섹스를 했고 그리고 아직은 밥을 잘 먹었다. 세상은 불안한 채로 잘 굴러갔다. 무슨 일이든 일어났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도 했다.